1913년 4월 27일 새벽 3시 무렵 공장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던 뉴트리는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공장 지하로 갔습니다. 볼일을 본 뒤 나오던 그는 소각장 근처 지하실 뒤편에서 이상한 실루엣을 보았죠. 너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아 그는 가까이 다가갔고 아무런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10대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뒤 피해자는 공장에서 일했던 13살의 노동자 메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누가 그녀를 살해했고 왜 이런 곳에 유기했던 것일까요? 20세기 초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조업과 상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이주자가 많아졌고 많은 유대인들이 공장을 지어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도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곤 했는데 메리 역시 그런 아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12살 때부터 연필 공장에서 지우개를 끼는 작업을 했고 시간당 10센트를 벌며 주 55시간 일했습니다. 그녀가 일했던 공장은 프랭크라는 유대인이 관리했습니다. 그는 삼촌의 권유로 독일에서 공장 운영과 연필 제조를 공부한 뒤 돌아와 1908년부터 관리자로 일했던 남성이었죠. 메리는 그의 사무실 맞은편에 있는 장소에서 일했습니다. 1913년 4월 21일에 그녀는 일감 부족으로 인해 해고됐고 26일에 급여 청구를 위해 프랭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공장 지하실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죠. 그녀의 드레스는 허리에 걸쳐 있었고 찢어진 코트 옷깃은 목에 감겨 있었으며 범해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쪽에는 철자와 문법이 부정확한 두 장의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고 밤에 마녀가 한 것처럼 누워서 놀자고 했는데 키가 큰 흑인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맴, 여기 아래에 있던 흑인이 했어요. 제가 물을 보러 갔는데 그가 저를 그 구멍으로 밀어 넣었어요. 키가 크고 마르고 검은 흑인이에요. 그가 한눈을 팔고 있을 때 적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리자인 프랭크에게 연락했는데 새벽이라 그런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침이 되어서야 그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공장에서 그와 만나기로 했는데 오전 7시 무렵 출근한 그는 형색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극도로 긴장해 손을 떨고 있었고 매우 창백해 보였던 프랭크. 그는 목이 쉰 상태로 경찰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고 여기서 일했던 메리가 살해됐다는 말에 그녀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며 확인을 위해 급여 명세서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어제 점심시간에 사무실에 들러 돈을 받아갔다는 것을 확인한 그는 그제야 기억이 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오후 12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사무실에 머물렀고 그 뒤에 사무실을 나가 누군가와 대화한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소문해도 그녀와 이날 대화를 나눴다는 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공식적으로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건 프랭크였죠. 어린 소녀가 지하실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일을 당한 뒤 살해됐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습니다. 신문 일면에 범인 체포에 대한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기사가 실릴 정도로 당시 사람들은 범인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죠. 경찰은 공장 일대를 조사한 결과 프랭크의 사무실 옆에 있는 방에서 엉켜있는 금발과 피를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던 시대라 메리의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경찰은 프랭크가 그녀를 범하려다가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고 앞서 보였던 긴장한 듯한 태도와 이러한 증거로 인해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그 말고도 그들이 체포한 다른 용의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첫 발견자였던 뉴트 리였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머리에 놓여있던 메모에서 밤의 마녀가 야간 경비원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해 그도 용의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이 메모는 메리가 적은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용한 문법도 그렇지만 발견 당시 지하실은 정말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3살의 소녀가 똑바로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 무리라는 이야기였죠. 필적 감정 결과에서도 그녀의 글씨가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이 일부러 누명을 씌우려고 작성한 거라 판단되고 나서야 뉴트리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용의자는 프랭크 한 명만 남은 상태. 그런데 얼마 뒤 범행 당일 공장 뒤편 수도가에서 셔츠에 묻은 붉은 얼룩을 씻고 있는 남성을 보았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보자가 보았던 이는 공장 청소부인 짐 콘리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문 중 프랭크가 메리를 살해했고 자기가 유기하는 것을 도왔다고 자백했죠. 프랭크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그해 7월 28일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그를 성적 포식자이자 변태로 묘사했습니다. 나이 어린 여성에게 작업을 걸거나 집적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를 내세웠고 직원 중 2명은 직접 당했다며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유기를 도왔다고 자백한 콘리는 메리가 프랭크의 성적인 제안을 거절해 살해됐고 그녀의 머리에 놓여있던 메모는 그가 불러주는 대로 자신이 적은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재판을 방청한 사람들은 콘리가 답변을 정말 매끄럽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는 검찰 측으로부터 재판 전 많은 훈련을 받았고 프랭크에게 불리한 내용을 대본으로 받아 리허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유는 이 사건에서 프랭크가 범인이라는 물적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먹혀들어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 그해 10월 10일에 재판부는 교수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법정 밖에 모여있던 많은 애틀랜타 시민들은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가 부유한 유대인이었던 점, 부유한 사업가, 공장주들에 대한 일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감정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그를 지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모금하는 등 여러모로 노력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항소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노력이 완전히 소용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건을 직접 검토한 주지사 슬래트는 그를 종신형으로 감형시켰거든요. 하지만 주지사의 그런 결정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몇몇 사람들은 법에 심판이 없다면 자신들이 직접 벌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915년 8월 16일 28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일명 지역경호위원회는 교도소에 침입해 프랭크를 빼내어 메리의 고향으로 데려가 살해했습니다. 슬래튼의 뒤를 이어 주지사가 된 해리스는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린 그들을 폭도라 칭하며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끝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70년이 지난 1982년에 당시 공장 직원이었던 알론조라는 남성은 콘리가 홀로 메리를 유기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가 자신을 위협하는 바람에 어떠한 증언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13년에 알론조가 이를 증언했다면 재판의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콘리고 그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프랭크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말이 되니깐요. 실제로 콘리는 처음 신문 당시 자기가 문맹이라는 거짓말을 했었고 4번이나 말을 바꿨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검찰로부터 프랭크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도록 훈련받았고요. 메리는 살해되기 전 1.2달러의 급여를 갖고 있었는데 범인은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달에 120달러를 버는 부유했던 프랭크보다 술주정뱅이에 빚이 많은 콜리에게 더 동기가 있어 보이긴 했죠.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이 있는데 콘리는 프랭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사용해 메리를 지하실로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콘리는 종종 엘리베이터 통로에 배변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는 그날도 그랬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당일 경찰은 엘리베이터 통로 바닥에서 멀쩡한 모양의 배변을 발견했고요. 구조상 엘리베이터가 움직였다면 지하실로 내려왔을 때 배변이 눌려야 되는데 멀쩡했다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그날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프랭크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메리를 옮겼다는 콘리의 주장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프랭크 측 변호사는 배변이라는 불쾌한 특성 때문인지 당시 이것에 대해 깊게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콘리 혼자 그녀를 유기하는 것을 봤다는 알론조의 증언과 이러한 내용들이 밝혀지자 1986년에 조지아주 사면 및 가석방 위원회는 프랭크를 사면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를 초법적 살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했죠. 이는 사건 당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에서 반유대주의와 법적 정의의 실패를 상징하는 사례로 언급되고는 합니다. 메리의 죽음과 프랭크의 재판,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은 단순히 한 사람의 유무죄를 떠나 당시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를 보여줍니다. 정의는 때때로 편견과 오해에 가려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에 대한 탐구와 역사의 재조명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죠. 나쁜 사람들에게 철퇴가 내려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공정함과 명확함이 꼭 뒤따르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